2020년 4월 15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으로 만 18세 이상 학생들이 투표를 하고 직접 국회의원을 뽑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지만 그 한 표가 정말 의미 있었을까요? 대한민국의 청소년 정치 교육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는 지금, 한국의 10대, 20대는 진심으로 정치에 관심이 있을지 의문이 드는 현실입니다. 몇 점 정도 주고 싶은지? 저는 아직 2에서 3? 아직은 관심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3 정도? 3, 7에서 8 정도. 정치 관련 기사가 나올 때 어려운 정치 용어에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선거날에 투표가 아닌 여행이나 휴식으로 투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청년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 부족은 무엇에 의한 것인지 한국 정치 교육의 현실을 바탕으로 파악해 보았습니다. 사실 정치라는 게 자신 국민의 대표를 뽑고 선출하고 또 민주주의의 발판이 되는 그러한 활동인데 어떻게 보면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활동이지만 정치라는 분야로 어떤 학문의 하나로 한정지어서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과목으로만 봐도 법과 정치라는 과목, 지금 정치와 법 이런 과목만 배우는 사람들만 선택한 사람들만 배우는 문과적 학문, 그 중에서도 사회과학의 한 분야라고만 보시는 것 같아서 아직은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이 다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만큼 정치 교육을 받는 상황은 아직 못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 교육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배경적인 지식이 쌓여야 그 위에 자기의 생각을 꽃피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중고등학교 때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시기이고 또 친구들과 의견도 나눠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현재 한국 정치 교육에는 체계화된 시스템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생들은 정치, 민주, 시민 교육에 대한 내용을 배우지 않습니다. 또한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법과 정치라는 과목으로 선택한 소수의 학생들만 정치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평소부터 정치에 관심이 있던 학생이 아니거나 정치에 관련해 접할 기회를 놓친 학생들은 체계화된 교육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성인기까지 그러한 정치적 무관심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혹은 2학년 때부터 시험 공부에 매달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뿐만 아니라 자격증, 아니면 공무원 시험.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 치는 기회가 되고 한국 정치 교육은 현재 입시 위주의 교육 시스템으로 학생들이 정치에 대한 다양한 학습이나 진정한 정치적 소양을 기르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론과 시험이 중요한 교육에서는 한계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청소년의 나이에 정치에 직접 참여해 볼 수도 없고 정치적 논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토론하는 수업도 대한민국의 교육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한국 정치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띠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규정은 교육이 본래 목적을 다하도록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의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해 한국의 경우 정치 교육의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는 정치 교육을 시민의식 함양이라는 주된 목적을 잃게 만들고 학교는 점점 정치를 무관심하게 여기는 청년들을 배출할 위험성을 만든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저희는 청소년의 정치 무관심이 결국 청년의 정치 무관심으로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청년들의 정치 무관심의 피해는 결국 청년들의 삶과 괴리된 청년 정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게 그들만의 리그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내 삶과 괴리가 되어 있다고 하면 관심을 갖지 않잖아요. 젊은 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정치가 바뀌면 내 삶이 바뀐다 라는 걸 피부로 느껴야 합니다. 실제 내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정책, 정치인들이 만든 정책과 제도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편으로는 정치에 이제 관심은 없다고 하지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얘기는 다시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 나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게 하는 것도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정치 외면하는 것보다는 정치에 관심을 갖고 그 방향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 1948년 최초로 구성된 재헌국회에는 전체 200개 의석 가운데 44석, 즉 4자리 건너 한 자리마다 20, 30대 젊은 국회의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꾸준히 고령화됐고 지난 20대 국회엔 50대 이상 의원이 82%를 넘었으며 40세 이하 청년 국회의원은 3명, 약 1%뿐이었습니다. 이런 고령화 국회에서 청년 문제는 번번이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21대 국회의 청년 의원은 13명뿐입니다. 직전 국회와 비교하면 약진했지만 의석 비율로는 4% 남짓이라 34%의 청년 목소리를 담기에 여전히 부족한 수치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마다 청년 인재 영입 열풍이 불었지만 정치적 자산이 부족한 청년 후보들은 경선에서 살아남지 못했고 기성 정치 세력으로부터 선택받은 극소수만이 비례대표 후보 우선순위에 올라 국회 진출을 노릴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현재 어떤 방식으로 정치 교육을 진행하고 있을까요? 독일의 정치 교육에는 원칙이 존재합니다. 1976년 보이텔스 바흐에서 독일의 정치가, 교육자,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정치교육 단체들이 모여 정치교육 대원칙을 합의했습니다. 보이텔스 바흐 합의는 학교를 넘어 군대, 정치재단 등으로 확대되었고 정파를 초월해 독일의 전체 정치 교육에 적용되었습니다. 합의 내용 첫 번째는 강제성 금지입니다. 교육자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피교육자들 교화하는 것을 포함한 주입식 교육을 금지하는 합의인데요. 정치 교육으로 학생들의 독자적인 판단을 방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해진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논쟁성의 유지로 수업에서 정치적 논쟁 상황을 드러내는 논쟁의 투명성 원칙에 해당됩니다. 교육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공유하고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정치적 논쟁과 학문적 논쟁을 지속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 행위 능력 강화에 대한 합의입니다. 피교육자가 자신의 정치적 관심사와 이해관계를 고려한 실천 능력을 배양하는 원칙에 해당합니다. 피교육자들이 당면한 정치 상황과 자신의 입장을 분석한 후 자율적으로 자신의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Political education in schools is very general. Like inside the local branches, it's mainly about discussion about politics in general. I joined when I was, I think, 15, 16, and I was just interested in politics, so we just came together every week, like once a week, and discussed, or if we had like maybe certain issues like in my part of Berlin, there we definitely generate that atmosphere. So we really believe that the youth could make a change here. 청년 정치인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유명한 북유럽의 스웨덴도 누구나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정치 축제 알메달렌 위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968년 당시 스웨덴 총리였던 올로프 팔메가 고틀란드 섬에 방문했다가 알메달렌 공원에서 주민들과 정치적 토론을 나누고 연설을 한 것이 언론에 소개가 되어 화제가 됐는데요. 이후 해마다 스웨덴 총리가 이 공원에서 정책 연설회를 가지는 것이 연례 행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정부 정책 설명회도 규모가 커졌고 1975년부터 정당이 참여하기 시작하더니 1994년부터는 시민단체, 노조, 기업, 학계 등이 모두 참가하는 초대형 규모의 박람회로 성장했습니다. 2017년 공식 집계에 따르면 1890여 개의 단체가 참가했고 약 4만 명의 참가자가 방문했는데 현재는 8개의 정당이 각 하루씩 돌아가며 이벤트를 맡아 진행하기 때문에 알메달렌 위크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축제의 지향점은 시민들과의 소통에 맞추어져 있는데요. 가장 큰 행사는 정책 연설회이지만 박람회에 방문한 시민들은 그러한 수동적인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정치인들을 만나서 평소 궁금했던 점들을 물어보기도 하며 정책 과제와 현안들에 대한 의제 발표 등을 들은 뒤 그 자리에서 자유롭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달랐던 스웨덴 정치 교육의 특별함은 무엇이고 한국에는 어떠한 것이 더욱 필요할까요?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의 그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그러다 보면 궁금증이 나오는 거죠. 사회를 어떻게 그럼 변화시켜야 되나. 사회가 막 토론하다 보면 이제 막히는 게 있죠. 아, 그거는 정치인들이 직접 들어가서 법을 통해서 바꾸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아이들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럼 정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정당에서 할 수 있어. 그래서 정당들을 보면 10세, 12세 아이들이 수두룩해요. 이미 정당 정치학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결국은 학교 교육에서 이 정치 교육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정치 교육의 가장 또 중심은 치우치지 않는 교육이 먼저 필요하겠죠. 민주시민 교육의 한 파트로서 정치 교육을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그 정치라는 자체가 정파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적이지도 않아야 되고 또 논쟁 가능성을 항상 열어둬야 되는 거고 자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이라고 하는 자기의 이해관계를 결정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세 가지 포인트의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학생들이 한쪽에 편향되지 않게 교육을 많이 받아서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그다지 많은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부터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청년과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는 매우 뜨거웠습니다. 1960년대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위의 중심에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4.19 혁명에서 기억해야 할 고등학생 김주열 군, 그리고 전두환 독재 정권 타도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한열 군, 평생 잊지 말아야 할 이름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오로지 대학 입시, 취직에만 초점 맞춰져 있는 우리들의 삶. 틀리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 전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선 한국이 있어야 하고 한국에 올바른 정치가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후보들의 공약이나 배경, 활동 등을 비교 분석하는 일이고 정치에 대해 고민하며 토론할 기회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살아갈 대한민국의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그리고 힘겨루기식 정치를 멀리하기 위해 청소년과 청년들의 정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요?